가타카나로 된 외래어 문제는 가타카나라는 이유로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타카나 절대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외래어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영어가 베이스니까 어떤 단어인지 유추를 해본다면 정말 쉽게 접근이 가능해진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일본어 최연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문자어휘 파트의 나머지 유형, 문제 3, 4, 5번을 공부할 때 알고 있으면 좋을 공부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혹시 문제 1, 2번 유형 공부법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여기로 들어가셔서 문제 1, 2번 유형 공부법도 꼭 익혀가세요. 그럼 문자어휘 문제 3번 유형부터 시작해 볼게요. 문제 3 유형은 어떠한 문장에 괄호가 있고 그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주면 되는 유형인데요. 은근히 이 유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유형의 경우 주로 관용구 찾기, 가타카나 외래어 찾기, 그리고 의성어, 의태어 찾기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관용 표현과 부사들을 익혀놓지 않았다면 이 문제 역시 틀리기 쉬운 문제가 되겠죠. 앞서 다뤘던 문제 1, 2 유형과 문제 3 유형이 다른 점은 한자나 히라가나, 가타카나까지 꼼꼼하게 외울 필요는 없다는 점이에요. 특히 가타카나로 된 외래어 문제는 가타카나라는 이유로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타카나 절대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일본에서 쓰이는 외래어는 정말 많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다 외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래어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영어가 베이스니까 어떤 단어인지 유추를 해본다면 정말 쉽게 접근이 가능해진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페ットボトルは 나니나니 시테 쿠다사이. 페ットボトル? 아, 페트병. 페트병을 어떻게 해달라는 말이구나 라고 먼저 생각해보고 보기를 읽는 거예요. 페트병을 어떻게 해달라는 걸까? 1번 리쿠에스토. 리쿠에스토? 아, 리퀘스트, 요청이구나. 다음 2번 리사이크ル. 리사이크ル? 리사이클. 감이 조금 오시나요? 재활용의 리사이클입니다. 페트병을 재활용해주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 체크. 그래도 다음 보기 한번 볼게요. 3번 리즈너블. 리즈너블, 리즈너블. 합리적인 이라는 뜻이겠네요. 다음 4번 리타이어. 리타이어는 뭘까요? 퇴직이나 은퇴를 뜻하는 리타이어입니다. 계속 발음을 해보면서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보면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정도의 단어가 나오니 가타카나 문제가 나왔을 때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발음을 하고 유추해보는 연습으로 다 맞춰버리자고요. 그렇다면 관용구 표현이 나오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교재에 나와 있는 아이들을 위주로 열심히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특히 뉘앙스 파악을 위해 해당 관용구 표현이 나온 문장 하나를 통째로 암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문제 먼저 보고 갈게요. 아노히토 타카라쿠지に 何々らしくて世界旅行を行くんだって。저 사람 복권에 뭐뭐한 모양이어서 세계 여행을 할 거래 라는 문장인데요. 한글로 봤을 때에는 당첨되다가 답일 것 같네요. 복권에 당첨되다는 일본어로 다카라쿠지니 아타르입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겠죠? 그런데 이 복권에 당첨되다라는 관용구를 모르고 있었다면 1번에 합격하다라는 의미의 웃갔다도 뭔가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복권에 합격하다. 한국말로 하면 말이 안 되지만 다카라쿠지니 웃갔다. 일본어로 얘기해보면 뭔가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관용구는 명사와 동사를 따로 보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보기들이 나와서 해당 표현을 사용한 문장을 통으로 암기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단어도 외워야 되는데 관용구도 또 외워야 된다고?
언제 이걸 다 외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성어, 의태어 표현은 단어보다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교재 속 표현만 마스터해도 충분히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을 거예요. 다음으로 문제 4 유형인데요. 문장 속 밑줄 친 단어와 비슷한 뜻을 가진 표현을 찾는 파트이죠. 이 파트는 한자어를 외래어로 바꾼다거나 어려운 단어에 밑줄을 그어놓고 쉽게 풀어 써놓은 뜻을 찾는 식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히가 그랬대 이르노데 가에리마쇼. 히가 그레르는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가에리마쇼라는 게 돌아갑시다 라는 의미이니까 날이 저물었으니까 돌아갑시다 라고 유추를 해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지에서 날이 저물다와 비슷한 의미의 표현을 골라볼까요? 1번 아카르크나테이르. 요거는 밝아지고 있다 아니겠죠? 2번 크라크나테이르. 어두워지고 있다? 이게 답이겠네요. 3번은 사무크나테이르. 추워지고 있다. 4번은 아츠크나테이르. 더워지고 있다. 계절감을 표현한 말인데 해가 뭐뭐해지고 있다 라는 표현을 골라야 하니까 답이 되지 않겠죠? 마지막 문제 5 유형은 제시된 단어가 올바르게 사용된 문장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문제를 풀 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뉘앙스를 파악해야 합니다. 단어를 외울 때 그 단어가 들어간 문장도 함께 외운 적이 많다면 이 유형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즈는 신호, 사인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냥 신호, 사인이라고만 외웠다면 이 아이즈가 어디에 쓰이는 아이즈인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호등 할 때의 신호인지 아니면 가수에게 사인을 받다 할 때 사인인지 어떠한 상황에서 쓰이는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아이즈, 신호는 야구 시합에서 포수가 투수에게 보내는 신호나 사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신호등이나 가수의 사인과는 다른 사인인 것을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맞출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제시된 단어의 품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세츠라는 단어가 제시어로 나와 있다고 해볼게요. 신세츠는 친절하다라는 뜻이면서 나형용사라는 걸 알고 있다면 문제를 풀 때 훨씬 수월합니다. 나형용사는 끝이 어떻게 끝나는 형용사였죠? 다로 끝나는 형용사죠. 그러니까 혹시 문장에서 신세츠 데스라거나 신세츠잖나이가 아니고 의미 그대로 직역해서 신세츠 스루와 같이 나왔다면 문법적으로 틀렸으니까 틀린 답이 되겠죠? 단어의 품사와 더불어 그 단어의 변형도 기억해 본다면 문제 5번 유형이 좀 더 풀기 쉬워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문자어의 모든 파트의 공부 꿀팁을 살펴보았는데요. 꿀팁들이 너무 많아서 기억하기 힘든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여기에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어떠신가요? 제가 알려드린 팁과 함께 문제풀이, 오답 정리를 같이 병행해 본다면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파트가 문자어휘 파트이니 우리 문자어휘 점수 팍팍 올려볼 수 있겠죠? 오늘 배운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산 넘어 산이라더니 문자어휘 끝나니 독해가 너무너무 어려워 걱정이신 분들 그 걱정 싹 잊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N3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서야 기초가 끝나고 문장을 해석하는 힘이 간신히 생겼는데 기사문을 가져다 놓고 이걸 읽고 또 주제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걸음맞된 아기에게 달려보라는 느낌이죠. 하지만 여러분, 걸음맞된 아기들은 달리기도 금방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안녕하세요. 해커스 일본어 최연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문자어휘 파트 꿀팁 연습 많이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독해 파트에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더니 문자어휘 끝나니 독해가 너무너무 어려워 걱정이신 분들, 그 걱정 싹 잊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독해 관련해서 제가 수강생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고민은요. 문제를 풀면서 정해진 시간 안에 못 풀겠다고 하는 고민이 가장 많아요. 문장 독해력이 어느 정도 생기고 나면 타이머를 재고 문제풀이를 하는 연습을 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문제를 풀어도 마지막 지문은 찍었어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꼼꼼하게 못 읽었어요. 하면서 되게 침울해 하시는데요. 특히 N3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서야 기초가 끝나고 문장을 해석하는 힘이 간신히 생겼는데 기사문을 가져다 놓고 이걸 읽고 또 주제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걸음맞된 아기에게 달려보라는 느낌이죠. 하지만 여러분, 걸음맞된 아기들은 달리기도 금방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문장을 해석하는 힘이 이제야 막 생기긴 했지만 여러분들도 독해 지문 시간 안에 해석하고 문제까지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요령과 함께 한다면요. 독해 빨리 푸는 첫 번째 요령, 지문 읽기 전에 문제 먼저 읽기. 지문을 읽기 전에 문제를 먼저 읽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미리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부분을 체크해 가면서 지문을 읽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밑줄의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나온다면 밑줄 부분을 집중해서 읽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미리 하게 되고 또 필자의 생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나왔다면 주로 마지막 문단에 답이 있으니까 마지막 문단을 집중해서 읽어야겠다 하고 지문을 읽기 전에 어느 부분에서 나의 온 힘을 다해 집중을 해야 할지 미리 감을 잡아보는 거죠. 질문에서 원하는 부분만 집중해서 꼼꼼하게 읽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후루룩 훑어보며 지문을 읽으면 문제를 조금 더 빠르게 푸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전체적으로 꼼꼼히 읽어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나에게 그럴 시간이 없다면 이 방법 정말 유용하니 문제 풀 때 꼭 활용해 보세요. 그런데 잠깐, 이때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문제를 먼저 읽을 때에는 문제만 읽어주세요. 선택지 1, 2, 3, 4까지는 아니라는 거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선택지에는 오답도 섞여 있기 때문에 선택지까지 먼저 읽고 지문을 읽는다면 그 안에 있던 오답이 여러분의 해석을 방해해서 혼란을 줄 수도 있어요.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읽어야 하는지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포인트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독해를 빨리 푸는 두 번째 요령, 질문의 패턴 기억해 놓기. 가끔가다 이런 고민이 있는 수강생 분들도 있어요. 저는 문제를 빨리 풀긴 하는데 너무 많이 틀려요 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엔 뭐가 문제일까요? 많이 틀리는 문제가 혹시 질문 해석을 잘못해서 계속 틀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옳지 않은 것을 골랐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독해를 풀 때에는 질문에서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잘 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질문의 패턴을 기억해 놓는 것인데요. 독해 문제의 질문에서 사용되는 문장은 정해진 패턴 내에서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몇 가지 문장을 미리 익혀두신다면 해당 질문이 나왔을 때 지문의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읽어야 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좀 더 빠르게 문제 푸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패턴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요. そのようなこととあるがどのようなことか. 그러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것인가 라는 의미의 질문인데요. どのよう나는 어떠한, 어떤, 무슨 이라는 뜻으로 질문에 자주 나오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패턴의 질문이 나왔을 때에는 우선 そのようなこと, 밑줄 친 동그라미 1번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앞뒤 문맥이나 내용을 잘 파악해야지 딱 준비를 하고 지문을 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それはどうしてか? それはなぜか? 그것은 어째서인가 라는 의미의 질문입니다.
도시때는 어째서, 왜라는 뜻으로 이유를 물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유의 표현으로는 나제가 있으니 둘 다 기억해 주시고 이 질문은 밑줄에 이유를 묻고 있으니까 지문을 읽기 전에 소래, 밑줄 친 동그라미 1번 그것이 왜 그런 걸까?에 집중을 하고 지문을 읽어야 합니다. 다음 질문은 ま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何か? 여러분, なければならない가 무슨 표현이죠?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즉 해야 한다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의미가 되겠죠. 주로 메일이나 편지글이 지문으로 나올 때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요. 추가적으로 글쓴이가 아니라 이 글을 읽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찾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니 주어에도 꼭 주의해서 문제 읽는 것 잊지 마세요. 한 가지 더, なければならない와 같은 표현으로 なければいけない라는 표현도 쓸 수 있으니 함께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この文章を書いた人が言いたいことは何か? 주로 중문이나 장문 마지막 문제로 잘 나오는 질문인데요. 이 문장을 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라는 의미의 질문입니다. この文章を書いた人, 이 문장을 쓴 사람이라는 표현은 정말 자주 나오니까 별 3개 치고 꼭 기억해 주세요. 줄여서 히샤, 필자라고 말하기도 하니까 두 가지 표현 모두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필자의 생각을 묻는 이 문제의 답은 주로 마지막 문단에 나온다는 사실, 이것도 함께 기억해 놓으면 문제 푸는 시간이 더욱 단축될 테니 머릿속에 저장, 또 저장해 주세요. 독해의 질문은 주로 이 4가지 문장이 살짝 변형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장만 외워두셔도 질문 해석 때문에 시간 뺏길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질문 패턴 미리 익히기로 독해 문제 오답률 좀 더 줄여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독해 파트의 공부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제 독해를 조금 빠르게 풀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나요? 제가 알려드린 꿀팁으로 여러분들의 독해 점수가 쑥쑥 오르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청해 파트를 다뤄볼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배운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JLPT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그래도 나는 안 들린다. 근데 시험은 막 다가온다. 그럴 경우에 정말 최후의 보루로 남겨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일본어 최연지입니다. 오늘은 JLPT N3의 가장 마지막 파트, 청해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예정인데요. 제가 저번에는 청해 꿀팁으로 청해 실력을 올리기 위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긴 했는데 실전에서 청해를 풀 때 알고 있으면 좋을 꿀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가장 먼저 기본 중에 기본, 청해를 풀 때에는 듣기와 동시에 마킹하는 연습하기. 청해는 JLPT 시험의 가장 마지막 파트이기 때문에 청해 듣기 방송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시험지와 OMR 답안지를 걷어갑니다. 청해가 다 끝난 뒤에는 마킹할 시간이 전혀 없어요. 즉, 청해 문제를 풀 때에는 꼭 문제풀이와 마킹을 동시에 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아마 JLPT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학습자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팁, 선택지가 없는 문제 유형은 꼭 메모하면서 듣기. 청해 문제 3유형과 문제 5유형은 시험지에 문제만 적혀 있고 선택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횡한 백지 상태의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횡한 부분은 메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듣는 내용을 메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3과 문제 5유형을 풀 때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뭔가 손이 조금 바빠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 메모할 수 있는 공간에 선택지가 옳은 것인지 아닌지 동그라미, 세모,
X로 표시를 해 놓아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화문과 질문이 나올 때에는 대략적으로 대화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한글 또는 일본어로 간단하게 적어 놓으면 좋아요. 그런 다음에 선택지 듣기가 나올 때 있지 하고 1번 선택지가 나왔을 때 이 선택지는 좀 애매하네 싶으면 세모 표시. 니 2번 선택지가 나왔는데 이건 아예 틀린 답인 것 같다 하면 X. 상 3번 선택지를 듣고 이거 정답이다 싶으면 동그라미 표시를 한 다음에 마킹 용지에 바로 3번을 체크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1번을 들었는데 애매하지만 답이라고 생각하고 동그라미를 해뒀는데 3번을 들었더니 얘도 동그라미 같은 거예요. 그러면 더 정답일 것 같은 선택지에 동그라미를 2개 그린다거나 별 표시를 해서 확실하게 표시해 놓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으로 빈출 어미 표현 익혀놓기. 청해를 듣다 보면 정말 자주 나오는 어미 표현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도 정리를 해둔다면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표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표현, 나니나니 때 그래나이?는 뭐뭐 해주지 않을래? 라는 부탁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소노홍 가시테 그래나이? 그 책 빌려주지 않을래? 와 같이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동사에 태형이 붙여서 동사해주지 않을래?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나니나니 때 그래나이?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와 세 번째 표현은 함께 봐야 할 어미 표현인데요. 자, 먼저 나니나니 때 이따다케마센까는 무엇 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으로 첫 번째 표현 나니나니 때 그래나이의 정중한 표현입니다. 자, 들어가다 들어오다의 하이루를 넣어서 하이 때 이따다케마센까? 라고 하면 들어가시겠습니까? 들어오시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상대방에게 들어가라고 정중하게 사용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표현은 나니나니 사세 때 이따다케마센까? 라는 표현으로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인데요. 행위자가 남이었던 두 번째 표현 나니나니 때 이따다케마센까와 상반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행위자가 내가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이루의 사역형 하이라세루를 넣어서 하이라세 때 이따다케마센까? 라고 하게 된다면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뜻으로 들어가는 게 내가 된다는 점. 이 두 번째, 세 번째 표현은 헷갈리라고 같이 잘 나오는 세트 표현이니 함께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니나니잖아이노? 뭐뭐인 거 아니야? 라는 표현인데요. 이걸 무엇이 아니야 라고 해석하셔서 무엇은 무엇이 아니다로 답을 골라 틀리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이 표현은 부정문이 아니라 뭐뭐이지 않아? 라고 조금 정중하게 되묻는 표현이기 때문에 뉘앙스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부조 모 카에탄잖아이노? 라고 하면 부장님 이미 집에 가신 거 아니야? 라는 의미로 아직 부장님이 집에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모르는 상황인 것을 잘 파악하셔야 한다는 점. 자, 이렇게 청해 풀 때 알고 있으면 좋을 꿀팁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그래도 나는 안 들린다. 근데 시험은 막 다가온다. 그럴 경우에 정말 최후의 보루로 남겨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릴게요. 청해 파트에서는 안내문이나 대화문이 주로 나오고 선택지가 나오잖아요. 이때 대화문이나 안내문에서 나온 키워드와 똑같은 키워드가 선택지로 나온다면 그것은 오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단어만 똑같은 걸 제시를 하고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수험자가 단어만 듣고 찍도록 만들어 놓은 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청해는 주로 똑같은 키워드를 선택지에 제시하기보다는 비슷하게 다른 말로 바꾸어서 제시해 놓기 때문에 혹시 내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방금 전에 들은 이 키워드는 답이 아니다 속으로 되뇌면서 못 들었더라도 답을 맞출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자, 오늘 배운 청해 파트 꿀팁 어떠셨나요? 청해 문제풀이가 이제 조금은 쉽게 느껴지신다면 좋겠습니다.
청해도 결국엔 여러분들이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산이니까요. 더불어 오늘 배운 꿀팁뿐 아니라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청해 공부법도 계속해서 함께 한다면 더 이상 걱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청해 실력이 쑥쑥 올라 있을 거예요. 오늘 배운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JLPT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모든 파트에 대한 공부를 다 끝낸 것 같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후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거기에 플러스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경우라면? 오늘 영상은요,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을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일본어 최연지입니다. 우리가 저번 영상까지는 파트별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지, 어느 부분에 집중하는 게 좋을지 싹 정리해 봤었는데요. 모든 파트에 대한 공부를 다 끝낸 것 같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후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거기에 플러스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경우라면? 오늘 영상은요,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을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선생님, 시험이 코앞인데 지금부터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꿀팁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적용해보면 정말 빠르게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꿀팁이니 마음 급한 분들 오늘 영상 눈 크게 뜨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우선 지금까지 JLPT의 모든 파트 공부를 마친 상태라면 오답 노트를 정리해두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틈틈이 내가 틀린 문제를 정리해 놓은 분들이라면 오답 노트를 많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답 노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할 일은 분석인데요. 어떤 부분에서 자주 틀리는지, 왜 틀리는지를 파악해야 이 이후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오답률을 줄여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에는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보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쭉 복습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 그러니 틀린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시험을 보는 게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저는 오답 노트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어, 교재에 있는 단어를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미 완전히 외워서 내 것이 된 단어뿐 아니라 외울 때 잘 안 외워져서 알쏭달쏭했던 단어를 열심히 보고 또 봐야 합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서 시험을 익숙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단계이지만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에는 일단 많은 단어를 익히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혹시 그런 분들이 많진 않으시겠지만 모의고사 문제를 한 번도 풀어보지 않았다면 최소 한두 번 정도는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건 필수라는 것. 단어와 더불어 시험을 보기 전에 꼭 반복해서 익혀놓고 시험을 봐야 하는 부분은 문법 문형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신 JLPT 교재를 보시면 출판사에 상관없이 모든 교재에 자주 나오는 문형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자주 나오는 문형이 있더라도 해당 문형과 의미 정도만 기억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땐 그 문형이 어떤 식의 문장으로 만들어지는지는 꼭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 나니나니 토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문형 앞에는 무조건 동사의 타형, 즉 과거형을 붙여야 해요. 이 문형을 예시로 제가 문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오카상가 이에까라 나니나니 토탕 아카짱가 나키다시다. 엄마가 집에서 나가자마자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 이때 괄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자, 바로 이렇게 문법 문제에서는 해당 문형뿐 아니라 그 앞 또는 뒤에 어떤 형태의 단어를 넣어야 할지를 고르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 방금 전 문제의 경우 타형이 토탕 앞에 붙는 걸 알고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형별로 어떤 품사가 어떤 위치에
어떤 형태로 붙는지를 문장으로도 쭉 훑어본다면 문법 문제풀이뿐 아니라 독해 해석을 할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문법과 독해 풀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랍니다. 그동안 문법 독해 파트 공부할 때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학습자 여러분들, 막판 문법 공략 잊지 마세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은 모든 수험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럴 땐 틈틈이 청해 음원 파일을 들어봅니다. 꼭 공부할 때만 듣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나의 귀를 청해에 노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로 이동할 때나 친구를 기다릴 때, 집에서 청소를 할 때 등 정말 짬짬이 남는 시간들 있잖아요. 평소에는 음악을 들으며 아깝게 소비해버리는 시간들을 청해 듣기 파일을 틀어두고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이라면 중얼중얼 따라 말하기도 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주세요. 청해 또한 정해진 인사 표현과 어미 표현이 반복되기 때문에 평소에 반복해서 계속 귀에 익혀둔다면 실전에서 분명 내가 많이 들어봤던 표현이 나오게 되고 그럼 훨씬 더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부분을 집중하면 좋을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분명 마음이 놓이지 않고 불안불안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정말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불안한 마음을 조금씩 다스리면서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 잊지 말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번에 공부 많이 안 했으니까 분명 시험 망칠 거야 라는 생각보다 아는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는다 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시험을 붙들고 있는 것에서 여러분들의 합격이 좌우될 수 있으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마음가짐도 꼭 잊지 말기예요. 오늘 배운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JLPT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JLPT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JLPT 공부법, 파트별 꿀팁 등 여러분들의 JLPT 공부를 위해 전수해드린 여러 가지 비법들 분명히 잘 따라오고 계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모든 공부를 끝내고 시험이 딱 하루 남았을 때 이제는 정말 공부가 손에 잡히지도 않고 괜히 불안하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막 그럴 때 해주시면 도움이 될 일에 대해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자, 참고로 오늘은 공부에 대한 이야기는 1도 없으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시점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라면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시험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시점이라면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JLPT를 위해 달려온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들을 위해 박수! JLPT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JLPT 공부법, 파트별 꿀팁 등 여러분들의 JLPT 공부를 위해 전수해드린 여러 가지 비법들 분명히 잘 따라오고 계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모든 공부를 끝내고 시험이 딱 하루 남았을 때 이제는 정말 공부가 손에 잡히지도 않고 괜히 불안하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막 그럴 때 해주시면 도움이 될 일에 대해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자, 참고로 오늘은 공부에 대한 이야기는 1도 없으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시점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라면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시험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시점이라면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시험 준비물을 챙기셔야 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긴장되고 떨려서 이 기본을 깜빡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실 거예요. 먼저 시험에 꼭 필요한 준비물은요. 수험표, 신분증, 연필, 지우개 이렇게 4가지는 먼저 미리 꼭 챙겨주세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컴퓨터용 사인펜, 삐
절대 안 돼요. 연필 가져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렇게 4개만 챙기라고 해서 딱 4개만 챙기신 분들, 시험 보는데 연필심이 똑 부러지면 어떻게 하죠? 일단 당황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이게 또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러니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연필 딱 1개만 챙기지 말고 샤프나 연필 여분을 넉넉하게 챙겨가는 게 좋습니다. 아참, 그리고 연필을 챙기실 때 저의 깨알 같은 팁은 뾰족하게 바짝 깎은 연필보다는 조금 뭉툭한 연필을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요. 뭉툭한 연필이 OMR 답안지를 체크를 빠르게 할 수 있어서 마킹하는 데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셔야 할 준비물은 신분증입니다. 이게 없다면 시험장에 가셔도 응시 자체가 아예 되지 않으니 규정 신분증 확인하시고 꼭 챙기셔야 해요. JLPT 홈페이지에 나오는 규정 신분증에는 먼저 대학생 이상의 성인일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기간 만료 전에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 복지 카드가 해당되고요. 중고등학생의 경우 주민등록증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증, 그렇지 않을 경우 학생증, 장애인 복지 카드, 기간 만료 전에 여권, 청소년증이 규정 신분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규정 신분증에 대해서는 여기에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는 수험표는 꼭 챙겨야 하나요? 인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안 챙기셔도 됩니다. 하지만 수험표에 나와 있는 수험번호는 꼭 알고 계셔야 해요. 보통 시험 시작하기 전에 OMR 카드에 인적사항을 기입하잖아요. 이때 수험표에 나와 있는 본인의 수험번호를 적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제가 방금 안 챙겨도 된다고 해서 정말 안 챙기시는 분들이 계시진 않겠죠? 어차피 수험번호 확인은 무조건 미리 확인해야 하는 거고 이 수험번호를 확인해야 고사장에서 내 자리를 찾을 수 있으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한 시험 전날에 미리 그냥 수험표를 준비해 놓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험장에 갖고 가면 좋을 준비물은 손목시계인데요. 고사장에 시계가 없거나 고장나 있을 수도 있고 시간 확인을 위해 고개를 들어 앞을 확인하는 것보다 내 시야에 들어오는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때문에 시계를 챙겨가는 것도 은근 도움이 되는 꿀팁이랍니다. 이 모든 준비물은 시험 당일이 아닌 그 전날에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는 것. 준비물 때문에 시험 당일날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꼭 미리미리 챙겨놓기 약속!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인드 컨트롤 하기입니다. 시험을 하루 앞두었다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붕 뜨기도 하고 괜히 불안해서 지나치게 긴장되기도 하죠. 맞아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마음이 다음날 시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 우리 일단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져보자고요. 완전하게 집중이 되진 않겠지만 지금까지 외웠던 단어를 한 번 더 본다거나 청해 파일을 틀어놓고 가만히 누워있기만 해도 좋아요. 근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고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온다 한다면 앞서 쉐도잉할 때 말씀드렸던 영상 매체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일본어 자막을 켜놓고 보면 청해뿐 아니라 문자어휘, 독해까지도 워밍업하는 기분으로 자연스럽게 공부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만의 방법을 찾아 시험 전날 마인드 컨트롤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보너스! 그럼 시험 당일날 마인드 컨트롤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고사장에 가면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낯선 사람들 때문에 더욱 마음이 심란해지잖아요. 간혹 시험 중에 다리를 떤다거나 기침을 많이 하는 사람 등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우선은 그러한 환경에 조금 둔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러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시험지밖에 눈에 안 들어온다, 청해방송만 귀에 들어온다,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하는 거예요. 혹시 정말 예민한 편이라 도저히 안 되겠다 할 경우에는 둔해지는 연습을 미리 해보는 것도 좋아요. 조금 시끄러운 카페에서 모의고사를 몇 번 풀어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요. 시험 전날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딱 두 가지만 합시다, 여러분. 공부는 안 해도 되냐고요?
물론 하면 좋죠. 공부가 머리에 쏙쏙 들어오시는 분들, 나는 벼락치기 스타일이라 원래 하루 전이 공부가 더 잘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답 정리와 단어 암기 위주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은 억지로 공부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분명 이제까지 열심히 하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오늘은 차분하게 시험 준비물을 챙기고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루 전 시험 준비 불안해하지 않고 침착하게 잘 해볼 수 있겠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JLPT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고요. 혹시 본인만의 시험 전날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 있다 하시면 댓글로 남겨서 함께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